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송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들리시는 거죠? 댓글을 어디에다가 다는 거지? 제가 오늘은 해외여행도 말씀드릴 거고 일본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종 어서 오세요. 일단은 잠깐만. 먼저 영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은 계속해서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가장 관심 있고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영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영상 지금 잘 나오고 있을까요? 잘 나오고 있으면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잘 나오고 일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볼게요. 1번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고 1번 남겨주세요. 1번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반갑습니다 할게요. 잘 들리시고 제가 댓글은 실시간이니까 수시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먼저 F4로 2년 이상 처리하면 무조건 영주권 받을 수 있냐 이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조건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받는 거 아니거든요. 무조건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일단은 소득이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품행 단정 요건 이러한 조건에 되어야만 됩니다. 요거 주의해 주십시오. 무조건 2년만 있으면 영주권 준다 이렇게 소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2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체류한 상태에서 소득, 재산 이런 것이 기본 요건에 충족한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것이 해외에 가서 체류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했냐 이 질문인데 오늘도 우리 손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F4를 2024년도 3월에 하신 분이세요. 허가 나온 것이 2024년 3월에 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5년, 26년 3월이면은 2년이 지났죠. 근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한 반년 정도 계셨답니다. 요지껏 영주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안 하셨냐고 하니까 중국에 가서 있는 시간을 다 공지하는 줄 알았다. 빼버린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리면 중국에 가서 체류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4에서 영주로 가실 때에는 2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F4 허가된 날짜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입니다. 요 점 꼭 주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주권 할 수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GNI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것을 계속 질문하는 부분인데 소득 금액 증명은 항상 전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니까 2025년도 기준입니다. 2025년도 소득으로 5,241만 6천 이상입니다. 지금은 5,241만 6천 이상입니다. 적어 드릴게요. 5,241만 6천 이상입니다. 네, 2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241만 6천 이상입니다. 이 소득이 되면은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전년도 소득이라 하는 것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인데 어떤 분들은 2025년도 5월 1일부터 2026년도 5월 1일까지 이렇게 1년 365일로는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소득 금액은 5,241만 6천 이상이다. 그 다음에 신청할 때 그러면 배우자 소득 합산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는데 잠깐만 와 이거 잠깐만 생방송 중인데 이렇게 문자가 왔네. 이분이 질문한 게 한국 인천국제항만에서 중국 항만 여객선을 통하는 단동선 무슨 말이지? 새로 선 항만이에요. 답해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네. 그다음 이분은 난 중국에서 여권했는데요. F5 비자예요. 2달 넘어 한국 가야 하는데요. 여권번호 변경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입국 후에 입국 후에 여권번호 변경하면 됩니다. 여권번호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시면 됩니다. 입국해서 여권번호 변경하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영주권 신청할 때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합니다. 합산하면 본인이 소득에 배우자 소득 이렇게 합산하면은 50%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50%라고 하는 것이 소득은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잠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중국에 들어갈 때 예. 저 영kel이 집에 있는데요. 예. 그 신분증 잊어먹어 갖고 들어갈 때 신분증 있어야 들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생방송 중인데 이거는 말씀해도 되는 거니까 중국에 가실 때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예.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분실했거나 여권만 있으면 되죠. 예,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출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신분증은 분실했거나 신분증 유효기간이 다 남아 있어도 가능합니다. 들어갈 수는 있구나. 네, 중국에 가셨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 물어보고 정보를 잊어먹어 갖고요. 그러면 중국에 가셔서 신분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예. 맞는데 여기서는 중국 신분증 하자면은 뭐 얼마요? 비용이 비싸죠. 여기 비싸요. 얼마씩 네,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뭐 4, 50원일 거예요. 중국 돈으로. 네. 그럼 여기서 하자면은 엄청 비쌉니다. 예. 근데 신분증 없어도 여권 있으면 괜찮죠? 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출국, 입국 다 가능합니다. 예. 지금 그 비행기 표는 얼마씩 합니까? 날짜 언제죠? 예? 출국 날짜 언제세요? 출국 예정일이. 표 있으면 지금 그저 들어갔다 나오려고요. 예, 그것이 어느 날 날짜로 표는 계속 있으니까 어느 날 예정이세요? 그거 지금 한 다음 달에나 그러니까 대충 그 출국 가능한 날짜를 어느 정도 알려주시면 그 다음 달 날짜로 초나 다음 달 초. 제일 저렴한 날짜를 봐드릴게요. 지금 오늘 며칠이요? 오늘 8월 23일입니다. 23 지금 안 되겠다. 다음 달 초나. 예, 그럼 다음 달에 연길 가시는 거예요? 예. 가는 것만 보시면 돼요. 예, 안에 갔다 왔다. 그러면 날짜를 어떻게 봐드리죠? 한 일주일 정도면 될까? 한 열흘이나. 그러면은 다음에는 9월이니까 9월 3부터 9월 8까지 받으래요? 9월 3, 9월 8? 예. 예. 네, 그렇게 봐드릴게요. 저렴한 날짜를 일단 봐드리겠는데 왕복에 지금 상황에서는 싸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9월 1일 이후보단 더 저렴할 거예요. 왜냐하면 9월 1일부터는 유료 할증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더 비싸요? 네, 더 비싸질 겁니다. 지금 싸요? 지금 사는 게 9월 1일 이후보다는 저렴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아니 가시는 거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9월 아니 왕복 떼야 되죠. 그러면 9월 2에 그 갔다가 갔다가 표 떼고 나오는 게 또 힘들잖아요. 9월 2에 가셨다가 9월 예. 8일 날 오시는 걸로 하시면은 예. 예, 59만 9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59만 60만 원구나. 예, 지금 아 60만 원. 예, 요거 놨다가 혹시 내가 딱 가게 되면은 내가 그 행사에다가 내가 수소 봐볼게요. 예, 항공 요금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 요금이 계속 있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예. 예, 더, 60만 원. 예,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때 가서 내 다시 확인할게요. 예, 저렴해. 아, 잠깐만, 이 날짜에 가도 돼요? 8월 28일에 가셔도 돼요? 8월 28일도 될 수가 있죠. 그러면 8월 28일 갔다 9월 3일 오실래요? 9월 3일은 안 됐는데 너무 빠르장가? 28, 29, 30, 31, 1, 2, 3 일주일인데.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요거는 지금 옷이 2만 원에 돼요. 잠깐 아니 제 무슨 아니 간하게 아시는도 모르겠어요. 내가 눈이 그 당뇨 때문에 눈이 좀 안 좋아갖고요. 그 혹시 그 연변 시정부 그 민정국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혹시 이거 그 장애인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글쎄요. 원중국 측에 혹시 먼저 아무나. 확인해 보세요. 예. 예. 이제 나중에 볼게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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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시간에 항공권 물어본 분이 계시네요. 예. 항공권은 날짜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9월 1일부터는 유료 할증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아마도 출국 계획이 있는 분들은 8월 31일 전에 항공권을 일단 발권해 놓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예, 참고하세요. 예,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배우자하고 합산은 가능한데 무조건 주소지는 똑같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도 합산 가능하고 부모하고도 합산 가능하고 자녀하고도 합산은 가능합니다. 주소지는 무조건 동일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2025년도 3월 1일부터 주소지가 부모하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소득도 2025년도 3월 1일 이후에 소득부터 합산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예, 항상 소득은 2025년도면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로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주위에 내 친구는 소득이 없이도 영주권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어떤 상황이냐 소득이 없이도 영주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본인이 소득이 없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만 19세 이하입니다. 만 19세 이하가 미성년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배우자의 소득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 가지 유형은 배우자의 소득만 5,241만 6천 이상이 되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한 가지 경우는 당연히 본인 소득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근데 배우자의 소득도 5,241만 6천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GNI 50% 이상만 된다. 그러면 본인이 소득 더하기로 부모 소득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소득이 부족하고 본인도 소득이 부족하고 그런 조건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의 소득이 50%만 있어도
부모와 합산을 해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주권 신청할 때 어느 해에 소득을 보냐 이것을 정말 자주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거 자꾸 질문하는 것 같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25년도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한 분들도 계시고 2024년도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그러면 2년 소득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친구는 24년도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했다고 하는데 자기도 24년도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하면 안 되냐고 질문하십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어서 2024년도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했는가 의문이 생기죠. 우리 출입국 정책을 보면은 항상 5월 1일이 있습니다. 5월 1일이라는 날짜가 그게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6년도 5월 1일에는 2025년도 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2026년도 5월 1일에 2025년도 소득 금액이 발표됩니다. 5월 1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5월 1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분들은 무조건 2025년도 소득만 됩니다. 그런데 26년도 4월 30 전까지 있죠. 이분들은 25년도 소득은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24년도 소득으로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첫 번째고 그 다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5년도 소득이 4대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1월분에 연말 정산을 합니다. 이때에 25년도 소득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25년도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2026년도 5월 1일 전에는 24년도 소득과 25년도 소득 다 어느 하나라도 되는 분들이면 영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좋아요. 계속해서 많이 부탁드리고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26년도에 24년도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했는데 소득 금액이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3월 30 전에 신청한 분들은 4,995만 5천 이상이면 되었지만 3월 31일 이후에 신청한 분들은 5,241만 6천 이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GNI는 3월 달에 한번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이후에는 3월에 발표된 그 GNI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주권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정책을 부지런히 잘 보셔야 돼요. 이래서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분은 영주권 신청하고 어떤 분은 영주권을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3월 30 전에는 소득이 좀 부족한 분들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년도라고 하는 거는 1년 365일을 뭐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것이 1년도인데 뭐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1년 안 되냐 이 계산 방식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계셔.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나는 소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하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출입국에서 소득 자체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아쉬운 분들이 계셨는데 영주를 그 소득이 계속 있었는데 3.3% 하신 분들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의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면은 그 소득 신고 나오면은 영주 신청하실 수 있었던 분들인데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여러 분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꼼꼼하게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또 좋아요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오야지한테서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난 돈이 현금으로 받아서 5,200 이상 훨씬 넘는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러면 소득신고를 하면 안 되냐. 소득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인데, 돈을 자기가 벌었으면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도. 문제는 그것을 출입국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출입국에서는 입금 출금 내역서를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금 내역이 없으면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 회사에서 받았다는 근거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되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돈으로 인해서 소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소득이 부족해 영주권 시청할 수 있냐 이 문제 있는데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소득은 3천만 근데 현찰은 뭐 3천만 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의 3천만이랑 현찰 3천만이랑 합쳐서 영주 신청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계시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어떤 거는 가능하냐. 자산으로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재산세로 가능한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로 50만 이상 이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포인트. 재산세로 50만 이상인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은 2026년도죠. 그러면 26년도 재산세로도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재산세는 무조건 전년도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무조건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가 50만원 26년도에 납부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년도 뭐 연말에나 집을 샀거나 이런 분들은 그때 재산세를 그렇게 많이 납부 안 했을 거죠. 이런 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재산세. 자, 순자산이 됩니다. 금액이 많죠. 4억 7,144만. 저희가 순자산을 하는 경우도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을 사는 분들이 계시고 통장에 돈이 있는 분들. 이럴 때는 집을 산 돈이 있죠. 부동산에 공시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시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고 통장에 돈이 2억 있다. 그런데 그 통장은 6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러면 구두를 합산을 해서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출을 1억 받았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겠죠.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순자산으로 할 때 첫 번째는 통장에 6개월 이상 4억 7,144만 이상 유지되어 있을 때에 신청 가능하고, 두 번째 부동산 있을 때에는 부동산 공시시가 덜기로 대출 더하기로 통장에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있는 돈 이렇게 합쳐서 4억 7,144만 이상이면 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영주권 신청 자산은 신청 직전에 만들어도 되냐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 계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본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그런 분이 계셨죠. 아들은 돈이 있는데 그 집은 돈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부부가 한국에 오래 계셔서. 근데 아들한테 중국에다가 집을 사주려고, 아들은 중국에 있대요. 그래서 아들 명의로 지금 돈을 버는 대로 다 갖다 줬대요. 입금을. 그래서 본인들이 영주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있는 돈을 먼저 갖다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또 아들을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가능성만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아들 돈이지만 가져왔는데 그게 6개월 이상 유지되었고, 그리고 영주권이 허가될 때까지도 유지되었다.
그러면은 그게 되겠죠. 근데 뭐 며칠 전에 갔다 왔다 또는 한두 달 전에 돈을 가져다 놓고 영주권 신청하고 뭐 또 아들이 집을 산다 해서 그 돈을 또 다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영주권 신청용 자산은 신청 직전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소득 그 자산이 6개월 이상 유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예금, 이것도 자산에 포함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본 분들 계신데, 제가 이제 금방 부동산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전세 보증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하고. 부동산 때는 우리가 공시시가라고 했죠. 공시시가의 덜기로 대출, 그리고 통장에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있는 돈, 이것이 순자산인데, 지금처럼, 이분처럼 전세 보증금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6개월 이상 유지된 상태, 거기에 만약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역시 대출은 공제하고 그리고 순자산으로 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나는 소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재산세도 안 되고 순자산도 안 된다. 그럼 나는 포기해야 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면은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정책이 2026년도 2월 12일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혜택 보는 분들이. 2월 12일부터 이게 정책이 나오는 게,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라고 하는 것은 사전평가 5단계가 아닙니다. 사전평가 81점 이상 받은 거는 우리가 5단계에 속하는 거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건 성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는 거는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받고, 그리고 영주 종합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영주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손님들이 지금 영주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면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85점 이상 받는 거, 사전평가를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영주 종합평가 60점을 좀 더 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는 달마다 있습니다. 한 달에 거의 2번 정도씩 있으니까 먼저 85점 이상 취득을 하세요. 그리고 영주종합평가는 시험 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약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영주평가할 때는 무조건 먼저 공부를 빡세게 하세요. 그래서 한두 번에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거 5단계 이상 이수해야 되냐? 혜택이 크죠. GNIE 70% 이상이면 영주 신청이 된다. 즉 우리가 5,241만 6천 이상인데, 만약에 이렇게 GNI가 된다 그러면은 3,700만 정도면은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3,700 정도면은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네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이렇게 GNI가 70% 이상이니까 3,669만 1,200인데 이게 3,700 정도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부다 이럴 때면은 또 본인이 소득이 이것이 또 50%면 돼요. 그러면은 1,850만 정도, 본인 소득이 1,850만 정도, 배우자 소득이 또 1,850만 정도, 이렇게 3,700 정도여도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정말 공부만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정책이죠. 혜택이 엄청 있는 혜택이라고 봐야 되죠. 실제로 지금 이것을 시험을 쳐서 영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런 거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영주 시험 신청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물어본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재산세가 50만 원이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면은 재산세도 70% 이상이면은 영주 신청 가능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재산세는 아니고 GNI 소득만 그렇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F4로 2년 이상 체류해서 F5를 신청하면 영주 시험을 꼭 봐야 하나요? 이거 어놀이 또 전화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동포분이신데 중국인 학교를 다녀서 한국어가 정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영주는 꼭 하고 싶은데 F2거든요. 영주권자의 비자는. 근데 F2는 영주권자의 비자 F2는 그런 걸 못합니다. 시험을 쳐야지 시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F4이신 분들만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국적자의 배우자들이 체류 자격 변경하겠다 오실 때는 물어보거든요. 왜 변경하려고 하냐를 꼭 물어봅니다. 이유는 하나는 F4에서 영주 갈 때는 시험 없죠. 근데 F2에서 영주 가려면 시험이 필수죠. 그러니까 굳이 시험까지 치면서 영주를 가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차피 F4에서도 영주 갈 수 있고 F2에서도 영주 갈 수 있고 어차피 영주 가는 건 다 2년 이상만 있으면 영주 갈 수가 있고 또 소득 똑같은데 굳이 변경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손님들은 바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은 점입니다. 예. 그러면 왜 이거 변경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이 꼭 변경해야 되나 이런 정책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 변경하세요. F4와 F2 또는 F6은 그 비자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취업 범위가 다릅니다. F4는 단순 노무를 못하지만 F2와 F6이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국적자의 배우자 이런 분들이 비자는 다 가능합니다. 취업 제한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단순 노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단번에 저희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남겨놓으세요. 그 다음 영주권 신청할 때 범죄 경력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필수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C38에서 H2로 오신 분들 있죠. C38로 한국 왔다가 H2로 바꾸신 분들, 이런 분들은 출국에다 이미 무범죄에서 그 공증을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중국 가서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있지 않았다.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갈 때에는 만 60세 이상도 무범죄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즉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외국인 등록 신청할 때에 출입국에다가 단 한 번이라도 제출한 적이 있고 중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있지 않았을 때에는 무범죄 면제 대상이지만 그 외에는 다 무범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범죄를 도대체 어디에서 발급받냐 이것인데, 어떤 분들은 중국에 본국에서 받아야 되는 건 무조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베트남에 가서 계신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 이상 계속 있었다 이러면은 또 베트남의 무범죄도 공증을 해서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가 있었다 그러면 또 필리핀에서도 해야 되고요. 요거는 다 필수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건데,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증은 평생 사용하나요? 이렇게 과거에는 있죠. 원래는 영주권에 그 뒤에다가 유효기간 적지 않았어요.
근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얼굴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영주권도 한 번 발급받으면 10년으로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돼요. 10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점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영주권을 받으면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영주권에서 중국에 갔을 때에는 중국에 가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안 됩니다.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귀국을 하셔야 돼요. 예?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국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 가서 2년씩 모으셨지만은 아쉽지요. 그래도 영주권을 아예 말소되신 분들이 그때 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영주권을 받은데 여기 오래 있으면 영수 자격을 이룰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2년 이내 입국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또 비교해 말씀드릴 거니 F4와 영주권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한국에 장기 체류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F4 같은 경우도 뭐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서 그런 거지 연장해서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F4도. 그리고 영주권은 당연히 계속 할 수.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일 첫 번째는 일단 F4는 동포로 인정받는 동포 비자고 영주권은 동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인정받는 비자입니다. 비자 자체 성질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F4는 3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되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해 주니까 영주권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F4는 단순 노무 안 되고 전문직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은 단순 노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취급범위 다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한국에 체류했을 때 뭐 음주운전 이럴 때에 F4 같은 경우는 뭐 기본 300, 400 이상이면 출국 명령 대상이지만 영주권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F4는 뭐 선고 권리가 없죠. 영주권은 선고권이 권리가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 F4는 중국에 가서 체류관 만료일 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즉 3년 연장받고 갔으면 체류관 만료일 전까지 3년 가 있다가 한국에 입국하면 되지만 영주권은 해외 갔을 때에 2년 이내에 무조건 한국에 와야 되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주권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건강보험 때문이죠. 영주권은 건강보험비가 한 2만원 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F4는 뭐 13만원에서 14만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가 건강보험 때문에 영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냥 한국에 장기 체류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나이가 무슨 70대 넘었다든지 이럴 때에는 영주권이 아닌데 소득도 그 어떻게 보면 일할 노동력도 어느 정도 상실한 상태인데 건강보험료를 13만, 15만씩 계속 내려고 하면은 좀 부담되니까 영주권이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제일 뭐 바꾸려고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는 것 가운데 뭐죠? 일단은 우리가 잠깐만요. 이거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대답할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우수자도 GNI 70%로 부부 합산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부 각각 1천 얼마씩만 본인으로 신청할 때 요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루 아기님. 예. 여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5,241만 6천 이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혜택 안 받을 때에는. 근데 5,241만 6천 이상에서 우리가 60%를 하죠. 아니 70%. 거기서 70%면 얼마 되냐면은 3,669만 1,200입니다. 이건데 만약에 부부 합산하죠.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되겠죠. 50%로. 그러면 1834만, 그러니까 1835만 이상만 본인 소득이 되고 배우자의 소득이 돼서 합산을 해서 3600 이상 되면은 약 3700 정도 되죠. 그래도 됩니다. 미르 아기님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으면 1번 눌러주세요. 이해했으면 1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부부 합산인데 뭐 배우자 소득도 부족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모 소득까지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똑같으면. 그때도 역시 내 소득은 그냥 50% 이상이고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또 그 50% 이상을 맞추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 미루 아기님 이해했으면 1번에 남겨주세요.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영주에 대한 방송을 많이 했고 영상도 많이 올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취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거 좀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짓 서류로 영주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취소되죠. 그 전에도 취소된 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거짓 서류라고 하는 것이 그 무범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어떤 무범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뭐 가짜로 발급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은 이게 거짓 서류가 되는 부분이죠. 이거 제가 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무범죄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 그 QR코드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항상 어디에서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점점 보급되는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높게 보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꼭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생방송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 지금 영주권도 그렇잖아요. 소득을 가끔씩 그 소득을 신고만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가짜로 몇 번 이렇게 사건이 들통이 나면서 어떻게 됐죠? 지금은 무조건 입금 예약서를 제출하라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또 어느 정도 그 소득도 신고를 하고 입금도 시킨다. 이래서 이제는 출금까지 보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나왔고 또 그 정도까지 또 할 수 있다. 이래서 또 1년에서 보던 걸 2년까지로 보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나왔고 이렇게 이게 어떤 위법사항 같은 게 있을 거나 또는 뭐 편법을 쓸 때에 시초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먹힌다고 하겠죠.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소문 나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식으로 되어버리죠. 그때 되면 이미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출입국 관련 사무소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때는 서류도 까다롭게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거짓 서류 영주권은 최대한 안 받는 것이 좋다는 거 요거는 거의 원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꼭 한 번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질문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여권 관련해서 또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건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사관을 본인이 가야 되는 게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다른 내용인가? 잠깐만요. 먼저 중국 여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중국 여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중국 여권은 있죠. 만료일이 뭐 많이 안 남아도 6개월 이내 남지 않아도 중국으로 출국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여권은. 중국 국적인 분들이 중국 여권 가실 때는. 근데 한국 여권인 분들 있죠. 한국 여권인 분들은 중국으로 출국하려면 6개월 이상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해 주시고. 자, 여기서 먼저 제가 그 여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권 그 발급받는 방법, 중국인들이 여권 발급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순서 말씀드려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휴대폰에 있죠. 휴대폰에 가면은 앱이 있습니다. 앱. 휴대폰 앱에서 영사 앱이거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사 앱에서 요것인데 보이죠? 예? 이렇게 보이는가? 여기 영사 앱이거든요. 이렇게 영사 앱에서 여권을 신청합니다. 그때 신청할 때 얼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하고 얼굴 인식을 하는 상태에서 예약을 합니다. 지금은 예약 날짜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얼굴 인식까지 했는데 예약 날짜를 잡지 못해서 여행사에다가 예약 날짜만 잡아달라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 정도로 힘든데 뭐 대사관에도 알고 있으니까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좋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예약 날짜 잡고 그리고 대사관을 방문해서 지문을 찍습니다. 여기서 대사관에가 방문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그 대행사에서 그 입금 예약서까지 다 줬어요. 그 대사관에 영사부에 가서 지문만 찍고 여권 신청하면 됐죠. 근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사관에 가서 직접 지문을 찍기 전에 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문 등록합니다. 근데 돈을 납부하는 방법은 중국 카드도 됩니다. 1년카. 예, 1년카는 됩니다. 중국에 1년카는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1년카가 되고 웨이신, 지부바도 다 됩니다. 예? 알리페이 이거 다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카드는 대부분 카드가 다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카드가 국민카드, 하나카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카드, 하나카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안 되는 카드들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현금은 안 됩니다. 현금은 안 됩니다. 현금은 안 됩니다. 꼭 현금은 안 됩니다. 카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입금도 안 됩니다. 기존에 입금표가 있었으니까 입금표가 되었는데 입금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권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여권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권만 챙기면 해외여행 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은 공항에서 일단 당황하지 않으려면 여권 유효기간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데 중국 국적, 한국 국적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중국 국적인 분들이 중국 갈 때는 여권 유효기간 무관하게 중국 갈 수가 있고 여행증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국적은 안 된다는 거 요즘 꼭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권 훼손됐을 때는 도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언제 준비해야 되냐?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메모가 있어도 안 돼. 여권에 메모가 있거나 어떤 낙서가 돼 있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찍힌 거는 더구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은 중국으로 갈 때에 여행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증도 없고 여권도 없고 일단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았든지 여행증이든지 일단은 뭐든지 본인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대사관에서 발급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국적이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여권을 신청했는데
그 분실로 신청했는데 여권 찾는 경우가 있죠. 이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하나는 여권을 찾았으면은 대사관에 여권 분실한 후에 대사관에다 이 지문 찍고 여권을 접수했죠. 그러면은 이미 찾은 여권도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지문 찍기 전에 그냥 접수만 했어요. 그 휴대폰에다. 그리고 방문 예약까지만 잡아놓은 상태. 이럴 때에는 만약에 찾았으면 그 방문 예약 잡은 것을 취소하고 찾은 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 국적이신 분들 일본 갈 때 여권 유효기간이 있어야 6개월 이상 남아야 되고 유효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다 전자비자죠. 전자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여권을 갱신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출국이 안 됩니다. 다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비자를 그 여권 있죠. 여권에 스티커로 발급받았죠. 그런 경우에는 그 구여권과 새 여권을 같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단 구여권의 스티커를 비자 받은 그 여권 잃어버렸죠. 그리고 새 여권 받았다. 이럴 때는 또 출국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 그냥 일본 갈 때 비자를 발급받으면은 필리핀도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탄친 복수 비자 부분인데 우리가 그 탄친 비자와 복수 비자는 다 여권을 그 스티커로 받는 비자입니다. 예? 근데 탄친 비자는 복수가 아니죠.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래도 그 여권하고 새 여권 같이 그냥 갖고 가도 된다는 거. 요거는 복수 비자든 단수 비자든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스티커로 받은 여권일 때는 그런 비자일 때는 다 똑같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자, 한국 국적 분들, 한국 국적이신 분들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그리고 긴급 여권을 많이 물어보죠.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받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은 긴급 여권으로는 출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권 유효기간을, 근데 여권 유효기간 자꾸 잊어버린 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권을 발권하는데 10월 달에 출국할 항공권 발권하죠. 그 지금 여권 번으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권 유효기간 항상 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간다. 그러면 10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니까 2027년도 6월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꾸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국적이신 분들이 혼돈하는 이유가 일본을 갈 때 있죠. 한국 국적은 일본이 무비자이기도 하는데 일본 갈 때는 또 긴급 여권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일반 여권으로만 중국으로 출국 가능하고 긴급 여권은 출국이 안 된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 전자여권 훼손에 주의할 점인데 이게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그 여권에다가 뭐 그게 재밌다고 어디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막 도장 찍어 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다 안 되니까 그런 기념 스탬프 같은 거 있죠. 스탬프 같은 거 쓸 때 하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그냥 사인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인을 이렇게 딱 있죠. 이렇게 사인하는 란이 거기다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글자 있는 데다 이렇게 사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인을 꼭 선이 있는데 거기다가 꼭 사인하세요. 그리고 연락처를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연락처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찾는 데 쉬워요. 엄청 쉬워요. 뒤에 연락처가 있으면. 그리고 여권을 지금은 여권 보통 분실하는 게 어디서 분실하죠? 공항에서 많이 분실하죠. 예? 근데 여권을 분실을 했을 때 거의 다 찾아주지. 저희 지금 경험 보면은 거의 다 찾아주는 거지 그걸 갖고 가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여권을 분실하고 전화 온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공항에서 그냥 막 짐 갖고 오다 보니까 여권은 다른 데다가 뭐 넣은 상태라든지 두고 온 분들이 계셔서 전화가 와요. 나 여권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저희가 꼭 얘기를 해요. 하루 이틀 기다려보라고. 근데 분실한 사람은 마음이 급하죠. 하루만 소식 없어도 아무래도 여권 분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가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셔야지. 아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지나면은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왜 찾기 힘드냐면 그 분 같은 경우도 공항에서 분실했는데 찾기 힘들었던 게 이분이 항공권을 찾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거든. 제일 첫째는 일단은 그 여권이 뒤에다가 전화번호 적어 놓으면은 그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그 또 전화번호를 적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있고 하니까 되게 빠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었을 정도시죠. 어떻게 되냐면 항공권을 일단은 공항에서 분실했는데 여권 뒤에다가 전화번호를 안 적었어요. 그리고 항공권을 집에 자제분이 중국에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중국의 전화번호를 적었는지 아니면 중국의 회사번호를 아무튼 간에 그 연락이 안 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체크인 할 때 원래는 전화번호 적는 거였는데 이분은 자제분이 뭐 다 해놓으면서 그게 없었던 거였어요. 요즘에는 그냥 다 셀프 하니까 뭐 할 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화번호 없이 그냥. 그래서 이분이 좀 어렵게 했는데 아마도 공항에서 또 이분이 뭐 인적사항 이렇게 아마 여권 신청한 거 이런 걸 다 찾아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틀 만에 찾았던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뒤에다가 가볍게 적어 놓으면 좋아요. 전화번호를 휴대폰 그 연필로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뭐 번호가 바뀌게 되거나 하면 또 지웠다가 다시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죠. 예? 자, 분실 신고한 여권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떤 분들이 이게 여권 하니까 마음이 급하죠. 제가 이제 금방 그 손님도 마음이 급해서 벌써 하루 전화 없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그랬다고 했죠. 분실 신고해야 되냐 안 하냐 이랬는데 일단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특히 중국 국적이신 분들은 분실 신고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국 국적이신 분들은 더구나 분실 신고 많이 하죠. 그러면 분실 신고를 했으면 일단은 다시 찾아도 그 여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게 여권을 사용하려면 보통 뭐 비자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 거건데 뭐 비자를 하루 이틀 받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는 여권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뭐 너무 큰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분실 신고를 만약 안 했지만은 여권을 새로 갱신 신고를 했죠. 그때는 갱신 신고하는 순간에 구여권은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도움 되셨을까요?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생방송은 이제 제가 8월 30일 중국의 시안 쪽편에 갑니다. 시안만 가는 게 아니고 연안 그쪽 편에서 황하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병마용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예, 그래서 병마용 워낙에 많이 가봤는데 진시황릉 거기는 많이 가봤는데 거기 외에도 이번에는 연안 쪽 편도 가기 때문에 가서 한번 이렇게 생방송을 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빵빵하게 해가지고 가니까 로밍을 같이 시도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예, 그러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